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역사의 중심적인 재앙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아마도 세계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의 시기, 엄청난 경제 성장과 놀라운 문화 교류의 시기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그들의 최고와 최선을 전례 없는 규모의 산업적 학살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의 참호는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비관적으로 명명된 전쟁에서 너무나 흔한 무의미한 살육의 절절한 상징입니다. 냄새나는 흙 속에 파놓은 초라한 집에서 몇 달 동안 떨며 보내고 병과 대포 폭격을 견디다가 기관총 위치에 대한 무의미한 정면 공격으로만 끝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쟁의 허무함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지만 이런 종말론적인 전쟁의 모습과 함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감과 희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용기에 관한 이야기는 가장 이타적인 이유로 희생을 하는 평범한 젊은 남성과 여성들의 이야기이며 때로는 최후의 희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장군인 투키디데스가 말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은 분명 그들 앞에 놓인 것을 가장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영광과 위험 모두를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나러 나가라는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병사들은 그들이 직면한 끔찍한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이 병사들은 지옥과 다름없는 무언가를 엿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영웅적인 이야기를 더욱 충격적이고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다음은 나가 특히 놀라운 첫 번째 세계대전 병사들의 용기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각각은 전쟁에 대한 매우 다른 계정을 보여주며 또한 용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들은 대규모 충돌의 어리석음을 상기시키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생명을 바친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에게 헌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세계의 전쟁입니다. (1915년) 조지 오센은 랜스 코퍼럴 알버트 제커에게 적에 맞서 용감함을 가장 고귀하게 인정하는 영국 및 영국의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는 전쟁 과정에서 이 명예를 받은 첫 번째 오스트레일리아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용감한 전선 병사 중 한 명으로 여겨진 이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은 빅토리아 십자훈장의 명예나 그 후 따르는 다른 훈장들이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제커는 1893년 1월 10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윈첼시 근처의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재 작업자인 아버지와 영국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7자녀 중 4번째였다. 가족들에게는 친근하게 버트라고 불리던 제커는 어릴 때부터 운동에 재능이 있었으며 나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1914년 9월 8일 대전이 발발한 직후 제커는 사병으로서 가장 낮은 계급인 오스트레일리아 제국군에 입대했습니다. 11월 10일에 제커는 임시 랜스 코퍼럴로서 14번 대대 IF에 배치되었고 이후 2개월 동안 중동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막 중앙국들의 동맹국이 되었고 중동은 곧 세계에서 다음으로 충돌이 일어날 지역이었습니다. 서유럽의 참호와 고해에서 싸우는 영국인들에 이어 이 새로운 전선을 개척하게 될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군단이었습니다. 1915년 4월 25일 그의 첫 전투 경험은 갈리폴리에 상륙하는 것이었고 이는 더욱 잔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엔자코브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공포스러운 전투는 8개월간의 캠페인의 서막이었고 이 과정에서 800명 이상의 오스트레일리아인, 3명의 뉴질랜드인, 그리고 45명의 영국인과 프랑스 공화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커의 빅토리아 크로스는 코트니 포스트에서의 행위로 인해 받았습니다. 이곳은 터키 공화국의 지속적인 공격 아래 엔작스를 지키기 위해 줄어든 14번 대대의 일부가 배치된 곳이었습니다. 1915년 5월 19일 새벽 3시 30분에
터키 공화국인 일행이 제커와 그의 동료들이 점령하고 있는 트렌치에 8개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제커를 제외하고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공화국인들이 트렌치로 뛰어들자 대부분의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도망쳤지만 제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에게 끊임없는 사격을 계속하여 그들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키가 5피트 6인치인 근육질의 제커는 반격을 시작하자 3명의 젊은 사병에게 칼날을 고정하라고 지시하며 나부터 갈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병사 중 1명이 총에 맞은 후 제커는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꾸준한 사격을 유지하라 요청하며 측면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여러 참조를 따라 위험한 무인지를 건너가 터키 공화국인들을 매복했습니다. 제커는 터키 공화국인 7명을 총과 총창으로 급습했습니다. 이 놀랍도록 대담한 기동은 터키 공화국인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공격의 출처와 인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다수가 트렌치를 탈출하고 이로 인해 제커는 터키 공화국 병사 3명을 추가로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의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룻밤 동안 트렌치를 지키며 물러나지 않았고 그 트렌치 구역이 다시 재점령될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그의 빅토리아 크로스는 1915년 7월에 발표되었고 이로써 그는 22세의 나이로 이 충돌에서 처음으로 이 상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당시에는 큰 금액인 500파운드와 함께 빅토리아 크로스를 처음으로 수상한 동포에게 멜버른 사업가가 제공한 금시계도 주어졌습니다. 다음 3년 동안 그의 용감함은 프랑스 공화국과 벨기에의 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대를 격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제커스 모브라고 자신들을 부르는 1000명의 대대가 생겨났습니다. 전장에서의 성과에 관계없이 그런 대대적인 영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전쟁은 제커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6년 8월 7일 솜 전선에서의 포아시에에서 그는 다시 한번 뛰어난 용기를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동안 독일군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군의 순위를 휩쓸었습니다. 제커는 방금 그 지역에 정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회에 들어갔는데 곧이어 2명의 독일군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굴러간 폭탄으로 인해 옆에 있던 2 남자가 즉시 사망했습니다. 조금 후에 무사히 나와서 참호를 나오니 독일군이 약 40명의 포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커는 약 7명과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저 놈들을 공격하라, 그는 외치며 독일군이 라이플로 총을 쏘았습니다. 격렬한 대근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모든 일행 7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독일인들이 행진시키던 포로들 중 많은 이들이 격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커 자신은 7번이나 부상을 입었고 그중 한 발의 총알이 오른쪽 어깨 아래로 그의 몸을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스트레일리아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붕괴했습니다. 한때 포로를 잡던 사람들이 스스로 포로가 되었고 약 50명의 독일인들이 전쟁 포로로 잡혔습니다. 제커는 혼자서 적어도 12명 아마도 최대 20명까지 죽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그의 병사들은 전쟁 나머지 기간을 포로 수용소에서 보내는 대신 주요 전선 구역은 연합군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커가 피로 물든 땅에서 구조될 때 한 명의 구급병은 그를 오스트레일리아군의 가장 용감한 남자라고 묘사했지만 그는 상급 장교들로부터 2번째 용감상에 대한 미지근한 추천만 받았습니다. 그가 직접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독일의 공격을 못 눈치챈 것이나 장교들과 영국 식민지적 고상함을 비판하는 태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추측만이 가능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 남자의 영웅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수차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사위를 던져 압도적인 확률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그의 병사들에게 큰 영감이었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또한 수는 적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군의 전쟁 노력에 대한 기여도 영웅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라들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은 영국 전체 인구에 비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인정과 기억은 충분히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대전쟁이 시작된 지 단 3주 만에 중위 오토 폰 데어린데는 독일의 가장 탐나는 군사 훈장을 받은 첫 번째이자 가장 어린 준위로서 전 독일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치하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따라.
유럽 국가 중 가장 위대하고 개방적인 군주 중 한 명인 프레드릭 대왕에 의해 설립된 아랍에미리트는 성취를 인정하는 명예로운 훈장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인 노토리어스 독일인 전투 에이스 맨프레드 폰 리히토펜 또는 레드 바론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훈장이 독일적이지 않게 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프레드릭은 모국어보다 프랑스 공화국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훌륭한 저 보병 경비대의 장교인 폰데어 린데는 이미 전쟁이 선포될 때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대는 독일군의 서진을 이끌 계획이었고 이는 벨기에 프랑스 공화국을 거쳐 프랑스 공화국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독일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프랑스 공화국과의 전쟁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쪽의 러시아 연방은 동원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집결되면 특히 프랑스 공화국과 적대적일 경우 물리치기 불가능합니다. 느린 움직임은 확실한 패배를 초래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에서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동부 전선으로 이동하는 이 계획을 슐리펜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토는 이해했을 겁니다. 독일은 1914년 겨울에 프랑스 공화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벨기에의 저항은 독일 장교진의 일정을 약 2주 동안 꼬이게 만들어 전체 국가를 조기 패배로 위협했습니다. 8월 23일에는 네이마르의 요새가 적영비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길에 위치한 잘 구축된 요새인 말론 요새는 독일에게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 방향엔 맨 땅의 평원이었습니다. 그 평원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어떤 힘든 힘도 요새의 치명적인 포화에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려는 시도, 더욱이 무적의 설치물을 취하려는 것은 집중된 포병 지원 없이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적영비대의 사령관은 이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토는 자란 병사들과 가까웠고 그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토론은 치열하게 시작되고 많은 장교들은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폰데어 린데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포병 지원 없이 요새를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몇 병사들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그 제안에 대한 놀라움과 약간의 불신감으로 그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교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병사들을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대략 4명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 장교는 오토의 얼굴을 보며 웃었지만 오토는 불굴의 의지로 계속 그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1000명이 할 일을 단지 4명으로 전 요새를 점령하려는 의지를 물었을 때 오토는 블러프라고 외쳤습니다. 젊은이의 진심 어린 태도는 고위 관리들을 그렇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인 판단에 반하여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명성과 존경을 고위 장교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는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 후에 폰데어 린데는 자원봉사자를 찾았습니다. 적어도 40명이 나섰습니다. 그는 임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요새를 향해 출발했으며 4명의 군대가 뒤따랐습니다. 오토와 그의 부하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평원을 걸어 요새를 향했습니다.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새를 향해 진행하며 스스로와 화해했습니다. 당황한 벨기에 방어병들의 눈앞에서 소수의 남자들이 요새의 문 앞에 있는 해자로 걸어가 방어병들에게 외치며 요새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숲속에 포병이 요새를 둘러싸고 있으며 방어병들의 위치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 오토는 벨기에인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모든 관련자들의 피 흘림을 피하고 단순히 항복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나갈 때도 벨기에인들은 침묵하며 강한 방어 뒤에서 선택지를 고민하였습니다. 5명의 독일 병사들이 터렛, 기관총, 수류탄 발사기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그들의 임무 중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침내 돌다리가 내려졌습니다. 무거운 대문이 열렸습니다. 폰데어 린데의 사명이 요새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벨기에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무기를 가져가고 요새를 확보했지만 400명의 방어자들이 도망치기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오토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대부분이 확실한 죽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성공했고 요새는 이제 독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토는 성공을 지휘관에게 신호하고자 벨기에 국기를 깃대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독일 국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토 자신의 검은 바지, 한 장교의 흰 셔츠, 그리고 병사의 빨간 셔츠를 이용하여 임시 독일 3세기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가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점령되었습니다. 오토 폰 데어린데의 지능, 동정심, 그리고 용기는 많은 피 흘림을 피하고 많은 독일 병사들로부터 그의 숭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1914년 가을 오토와 저보병대가 첫 번째 이프르의 피에 목욕탕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짧은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순진한 사람들의 대학살로 기억되는 이 남자들은 34일 동안의 전투에서 놀랍도록 5만 명의 부상자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오토는 동료들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의 용기가 예외적이었던 것만큼 불가능하다. 전쟁이 비인간적이라 할지라도 독일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공화국인, 헝가리인, 체코인, 터키 공화국인, 러시아 연방인, 영국인, 이탈리아인들도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영웅주의는 어느 한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전쟁의 진실한 기억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승리한 군대의 편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잭 코널은 유트랜드 전투에서 16세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강한 포화에 노출되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지거나 도망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차분하게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된 16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대한 헌신이 그에게 국민의 존경과 사후에 부여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90년 1월 에식스의 노동자 계급 가족에게 태어난 존 잭 코널은 1913년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해군 가입이 어려워서 그는 1915년 7월까지 배달 소년으로 일했습니다. 영국이 전쟁 중이어서 그가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잭은 아직 해군에서 특별한 역할을 찾는 어린 남성들의 카테고리인 배의 소년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사격과 항해 기술을 보여주면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훈련에 대한 피로함을 부모님에게 편지로 전하며 잭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잭이라고 서명하고 가족과 닭, 고양이에게 키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말에 훈련을 마친 잭은 HMS 체스터의 선원들과 함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HMS 체스터는 신규 건조된 경순양함으로 뒷장전식 5.5인치 해군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 해군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지만 전쟁의 발발로 인해 영국 정부는 해군력에 대해 우려하여 스스로 구매했습니다. 이 배는 이후 영국 북부의 오크니 제도에 위치한 스카파 플로우 함대에 합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자연항구는 바이킹의 침략 이후로 함대를 보호해 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현대 영국 해군의 강철 같은 힘을 품고 있습니다. 12개의 거대한 야로 보일러로 추진되며 무게가 5,000톤에 이르는 HMS 체스터이지만 이 함대의 더 큰 배들에 비하면 작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퀸 엘리자베스 클래스 전함은 33,000톤이며 최고 속도로 이동할 때마다 킬로미터당 1톤 이상의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적절하게 슈퍼 드레드노트라고 이름 붙여진 대포는 엄청나게 크며 각각 875kg의 포탄을 2만 미터 이상 떨어진 목표물로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초강력 무기였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젊은 잭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인데 모두가 독일이 비슷한 크기와 능력의 배를 배치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잭의 배인 HMS 체스터는 호레이스 후드 후장의 제3전함 순양함 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코넬은 전방 5인치 대포의 조준사가 될 것이었는데 이는 특히 전투 경험이 없는 새로운 젊은 등급에게 중요하고 고위험한 역할이었습니다. 코넬은 사격 지휘관의 명령을 대포 조작단에 전달하고 대포에 있는 황동 조준 디스크를 조정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집중력을 필요로 했으며 그는 보호용 대포 방패 밖에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1916년 5월 31일 오후 늦게 후드의 전함은 독일에 대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함대의 나머지 부분보다 25마일 앞섰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에 체스터는 영국 함선의 남서쪽에서 감지된 총격 플래시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안개 속에서 4척의 독일 경전함이 나타났습니다. 전투의 혼란 속에서 체스터는 독일 제2정찰그룹에 부딪혔고 심각하게 무장력이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체스터가 적 함선에게 포화를 가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독일 경순양함이 체스터를 폭격했습니다. 3분 안에 체스터의 십가의 총 중 3개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가파는 공포와 파괴의 장면이었습니다. 포병들은 배의 파편 사이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코넬의 팀은 전투 초반에 모두 사망하였고 그는 끔찍하게 다쳤습니다. 독일의 포탄에서 날아온 금속 파편이 16세의 그의 다리와 배를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순양함들이 체스터에게 무자비한 포화를 계속 퍼부을 때 잭 코넬은 용감하게 자신의 포지션에 머물렀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고립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16세의 소녀는 용감하게 자리를 지키며 명령을 기다렸고 전투를 끝까지 볼 의지와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분 동안 HMS 체스터는 강렬한 포화에 노출되어 최소 17번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선장은 능숙하게 독일 선박들로부터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 배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일어난 대학살로 인해 체스터는 전투의 나머지 시간 동안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파괴된 3개의 대포 외에도 배는 옆으로 끌려가고 승무원 중 7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HMS 체스터는 험버 강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부상자들은 그림스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916년 6월 2일 잭 코넬은 유트랜드에서 입은 심각한 부상으로 그곳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잭의 영웅적인 행동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유트랜드 전투에서 전체 함대의 제독인 데이비드 비티경은 신문에 보고서를 인쇄하게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잭은 이름을 거론하여 의무에 대한 훌륭한 헌신의 예로 설명되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엄청나게 컸고 이 보고서는 런던에서의 대규모 공개 장례식과 젊은이의 용기에 대한 추가 인정 요구를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코넬은 적에 대한 용기와 의무감을 인정받아 사후에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버킹엄 궁에서 킹 조지 5세로부터 이 연계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 주트란드 출신의 영웅 소년에 대한 숭배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21일은 잭 코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해군 및 전쟁 피해자를 위한 기금과 장학금이 소년의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보이스카웃을 위한 용기의 특별한 배지, 콘웰 스카웃 배지가 수여되었습니다. 잭의 행동은 분명히 영웅적입니다. 이 젊은이는 전쟁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결국 최고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잭이 그가 겪은 것을 참고 그런 용기로 행동하게 된 정확한 동기는 결코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영국 왕과 나라를 위한 것일까?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그의 해군 동료, 친구들을 위한 것일까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알버트 제커와 같은 전설들, 오토반 더 린데와 같은 전쟁 영웅들, 잭 코르넬과 같은 아이콘들의 용감함과 영웅주의 행동 모두 중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종종 현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쟁을 강조하고 홍보하려는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다시 이야기되는 이러한 이야기에서 사실과 허구를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전사자를 기리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나 그 어떤 전쟁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등에서 영웅적 행동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기대와 규범을 거스르는 용감한 행동으로 사망하지 않고 미처 실감하지 못한 순간이나 충격과 공포에 마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는 대전쟁이나 문명의 충돌, 심지어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 삶에 즐거움을 주는 간단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겸손한 걱정과 섬세한 두려움, 희망과 꿈에 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죽은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용감함의 수천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다른 시각으로 전쟁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과 우리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 중 단지 3가지입니다. 그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1차 세계대전 동안의 놀라운 용기의 3가지 행동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를 좋아하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